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예상했던 대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들이 결국 사법 체계에 대해서 희화하고 사실 부정하고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어떤 내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인명 피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대외 신인도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비상계엄이 그 자체가 위법하게 네. 그리고 사법적으로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게 또 헌재 판결에서도 명시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한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이 길게 이어지면서 오늘 추가 기일, 결국 오늘 구형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로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특검의 구형이 사형으로 결정이 되니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우리 국민의 절반이 뽑은 대통령이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1년 동안 이어진 재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건 맞지만 또 사형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구형을 했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는 없고 모든 것을 또 부하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굉장한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내란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그 광주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12.12에서 전두환의 내란과 반란을 목격했던 국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이제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 물론 사면이 됐습니다만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로부터 윤석열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또 한 거죠. 이 불법 계엄을 자행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의 어떤 형벌의 효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형벌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 일반 예방 효과, 특별 예방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형벌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도 똑같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형을 구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것은 그 형벌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범죄적인 측면에서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변호인들이 이걸 지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끌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온 국민들께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형이 구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오늘 이 장시간 사정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장시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기현 판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오늘 사정조사가 길어진 이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류 증거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일반 형사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속전속결로 끝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러한 속전속결이 아니라 서류 증거 조사를 핑계로 사실은 장황된 변론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변론이란 것이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 당시에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새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대로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맞죠. 하지만 그 고유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로 적법하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이미 헌재 판결이 났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와서 내란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겸하게 사법의 심판의 잣대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항변하는 그러한 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사법의 대상이 아니다는 그러한 망언을 하고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또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듣기에 피곤하고 근데 그러한 어떤 변론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도 사실 재판부에서 신속한 심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줄 알았는데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지루하게 이어졌단 말이죠. 하지만 그 부분도 10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사건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들이 다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도 10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필리버스터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반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밀다 보니 오죽하면은 부하들도 제가 이런 네.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누구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도 참 심정은 참담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최후 진술에서만큼은 정말 진솔되게 단 한 번의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형이 구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구형량 보면 윤 전 대통령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김용군 전 대장이나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순서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지은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왜 이렇게 서정조사가 좀 길어지는 것이냐. 결국 이제 변론이 길어지면 본인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물론 이제 사형과 무기징역 그 둘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좀 길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좀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전혀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구형도 그렇고 분위기가 중형이 선고될 것이 너무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연을 시키겠다. 그러다 보면 2월 달이 되면 그 이제 법원 판사들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인사 전까지 선고가 나지 못하면 다시 재판부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론 네. 갱신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지선이 되면 국민들의 관심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또 조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분위기가 갈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증 조사를 계속하게 했던 거고요. 그러고 좀 빨리빨리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혀가 짧아서 빨리 말을 못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질질 끌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그 이후에 이하상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난 임무를 완수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 하루 다시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지연술이 먹혔다. 이것이 그냥 전략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질질 끓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설령 중간에 이제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를 해서 그만하라라고 끊게 되면 요게 또 이제 요걸 가지고 다음번에 항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최후 변론 내지는 서증 조사를 하는데 중간에 못하게 했다,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식으로 항소 이유서에 쓰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전략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을 했고 양형 이유 설명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존립을 해야 하는 범죄였다. 내란 범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엄정 단죄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 경고성 계엄
경고성 계엄이고 허위 주장하면서 실체를 왜곡했다.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라는 양형 이유가 설명이 됐습니다. 이지은 대변인님 또 변호사 자격증도 또 있으시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뭐 동서고금에 있어서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란이 그렇습니다. 이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사실은 이제 계엄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 비상사태, 전쟁이 났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기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행정부라든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정말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재판을 못하고 시청이 시청의 역할을 못할 때,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못할 때 군이라도 그 역할을 대신해라라는 것이 계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마샬로입니다. 마샬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법에 의해서 해라라는 건데 그거를 그날 저녁에 우리 모두 굉장히 평화로웠던 뭐 누군가는 산책을 하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정말 그런 충격적인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합법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에 가서는 안 됩니다. 국회 활동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관위의 활동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건데 바로 했던 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체포를 하려고 했었고 끌어내려고 했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거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행위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국제사회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특검의 어떤 이런 그 양형 사유가 구형의 양형 사유가 굉장히 공감 가는 바가 있고요. 또 이제 재발 방지의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자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네. 짚었다시피 전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모든 것들을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나 말리는 정무적 감각을 가진 부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말리지 않은 것조차도 부하 직원에게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감형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감경 사유가 있어야지 감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경 사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2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어떤 유혈 사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유혈 사태는 내란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폭동을 일으키면 그걸로 내란은 이제 기수가 되는 거고요. 이미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이 본인이 잘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로 다 쫓아가서 겨우겨우 막았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난 거거든요. 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그 고생을 한 것이 그 대가로 왜 윤석열이 감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을 감형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이 사형 구형이 어떤 국민의 법감정과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구역에 대한 양형 이유 결국에는 뭐 공동체 존립을 뭐 심히 훼손을 했고 국제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등의 내용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떠올리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특검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에를 언급하면서 상권 분립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상권 분립을 주장한 측에서 상권 분립을 위배한 게 맞죠.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의 그러한 80년대 그러한 당시 계엄 때문에 사실은 국회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 관여를 못하도록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해산을 못하도록 그런 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다 교훈으로 남아서 우리가 입법 체계를 갖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포고령이었거든요. 그것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법하고 위헌적이다 해서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변론은 사실 전략도 실패고 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해기한 그러한 변론뿐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특검에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 잣대와 동일한 이유로 양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는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징역 10년의 구형이 내려졌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청장 등 4명의 구형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4명의 구형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이후의 절차까지도 얘기를 해보자면 구형을 하고 변호인들의 어떤 최후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인의 최후 진술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최후 진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좀 예상해 보세요. 윤석열 피고인은 이미 한 6시간 정도의 최후 진술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저도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변호인들의 이거는 뭐 통치행위다. 그래서 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특검이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든지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든지 뭐 이런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그 최후 진술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뭐 배보윤 변호인의 그 발언에 따르면 메시지적인 어떤 계엄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준 내용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러한 재판에 있어서 출석을 안 하다가 또 전략적 선택적 출석을 하면서 보여준 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류 증거 조사에서의 변호인들의 변론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와 국민들의 시각과 전혀 동떨어진 일부 윤 의견을 외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지하는 당시 계엄은 야당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계몽령이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러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헌재 재판에 의해서 헌재 판결에 의해서 다 깨진 논리예요. 다만 그것이 사법적인 측면에서 왜 위배되고 그래서 그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하는 지금 단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본인의 착각 속에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러한 논리를 계속 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이제는 방어적인 기재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 특검, 검찰의 구형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방어적인 기재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그 논리를 똑같이 폈을 때 느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정말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직까지도 없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40쪽 가까이 A4 40쪽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진솔한 사과 한마디입니다. 그거면 예.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20년이 구형이 됐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3명이 남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나온 구형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저는 경찰 출신이시니까 더 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요.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가 나름 조직 내에서는 엘리트 경찰로 이렇게 인정을 받던 경찰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저 상황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불법 계엄을 했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을 똑바른 판단을 했었더라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경찰을 이렇게 내란에 부역하는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경찰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네. 제 동기들도 대부분이 다 경찰입니다. 현직 예. 경찰들이고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전날 12월 3일 밤 10시 반, 10시 40분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불법 계엄을 그러니까 선언을 했었을 때, 선포를 네. 했었을 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30년 전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 계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굉장히 당황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의 기동대장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뭐 수사과장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큰일 났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또 변호사가 몇 명이 있었는데 이거 절대 면책되지 않는다. 움직이지 마라. 부당한 지시에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오고 갔었습니다. 네. 그 급박한 시기에 단체 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정말 저 어떤 체계를 갖춘 경찰청이라든지 서울청 조직 안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항상 누구를 체포해라 그러면 뭘로 체포합니까? 라고 바로 질문이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주 실무적으로는 누군가 사람을 체포하려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해야 네. 돼요. 그러면 어떤 사유로 체포하는지를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누구를 정치인을 체포해라라고 하면 도대체 뭘로 체포하라는 거지? 라고 법전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 상황에서 이것이 불법이고 위헌위법적인 계엄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란의 주요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전 경찰을 어떤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만든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도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뭐 비상계엄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현지 경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웠었던 그 상황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받았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사실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첩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구형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예. 상중하로 놓고 봤을 때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상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임무 종사자들 놓고 봤을 때 조지호 청장과 네. 앞서 이제 구형을 받았던 이상민 전 장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중이냐 하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두 사람 모두가 다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후에 특검의 또 검찰의 수사 협조나 그리고 본인들이 반성하는 그러한 기미나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조지호 전 청장이 더 반성을 하고 또 저 진솔되게 수사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구형량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은 중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상민 전 장관은 15년인데 조지호 전 청장은 20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의아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수사 협조나 반성 기미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보다는 좀 낮게 나올 거로 저는 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국회에 대한 어떤 대항, 국회를 봉쇄한 그런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더 엄한 그런 처벌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1심 선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선고에 있어서 재판부가 또 최후 진술이나 이런 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후 진술을 듣고 나서 또 재판부가 한 달간 숙고를 한 다음에 그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선고는 어떻게 날지 그것은 또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특검의 어떤 재판부에 대한 이렇게 형량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어떤 요청, 부탁의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지호 청장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낮은 형량입니다만 구형 내용으로 조지호 청장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고 그다음에 네.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위 고하가 조금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국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김봉식 청장이 그때 건의를 했었거든요.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들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좀 열어줬었고 그 이후에 다시 조지호 청장이 포고령을 보고 그렇다면 다시 이제 막아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당협위원장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상민 장관이 15년 구형받은 건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전 단수를 지시를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단전 단수를 지시한다는 것은 일반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자기는 이제 그 지시 쪽지 그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CCTV에서 이제 그 내용이 다 밝혀졌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위증 부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15년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이 네. 나왔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상당히 수사 협조에 이제 굉장히 협조를 잘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가지고 15년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조금 낮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조지호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요? 사령관이죠. 예.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이 나왔는데 사실 그 수첩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실제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협조를 굉장히 안 했고 실제로 진술도 굉장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귀찮아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비밀인 경우에, 두 번째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인척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됐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유가 아닌 나 귀찮아서 말 못하겠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량이 높아져야 되는 가중 사유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 무기징역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첩 내용들은 많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내용이었는지 이 혐의 부분이 조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 30년 정도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2기 특검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노상원 수첩에 나온 내용들이 네. 그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을 만약에 이제 2기 특검에서 좀 더 밝혀낸다면 추가 기소가 좀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사형 구형에 대해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특검이 양형 이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참작 사유가 없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특검의 관계자나 또 검찰의 관계자가 모여서 6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걸 놓고 갑록을박을 벌였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무기징역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변론도 이렇게 재판부를 희화화하고 그리고 우롱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반성, 왜곡,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이 또 웃는 모습도 연출했잖아요. 그리고 변호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본인이 또 직접 나서서 변론도 하고 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아마 재판부뿐만 아니라 재판정에 나온 검찰 관계자들이 모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로 저는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특검에서 감형 사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감형을 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모든 이제 범죄 이렇게 판결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반성을 하든 안 하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형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반성이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 이러면 감형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어쨌든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마지막에는 반성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반성은커녕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감형 사유가 전혀 없어서 감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러면은 이제 선고기일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2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남아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또 이번 주에 남아 있는 또 1심 선고가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좀 특검이 당시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좀 예측해 보세요? 뭐 그 10년 구형이 이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 그 네. 사건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성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실제 선고하는 데 다 참작을 할 거예요. 일말의 양심상 약간의 개선의 의지가 보일 때만 네. 재판부도 그러한 법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구형 아니면 그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 체포방해 혐의 관련돼서는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세요? 저도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10년 또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검과 경찰에서 당시 이제 윤석열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었었죠. 전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는데 그 앞에 차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철조망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총기를 들고 그 앞에 노출되게 하면서 본인이 체포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야말로 이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불법 체포를 막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자신을 개인적으로 사적인 어떤 사병으로 쓴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 그냥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체포하지 마라고 하면서 막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무기를 들고 막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다. 그렇기 네. 때문에 10년을 구형을 했지만 10년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오늘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달 초중순에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형이 사형으로 나왔는데 지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30년 전에 나왔던 판결에 따르면 사형이 구형이 됐고 1심에서 사형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이번엔 좀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1심에서 사형이 나왔고 이제 그다음 상급심으로 가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예. 감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유사한 그러한 형태의 판결이 나올 거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계속 논의한 것처럼 가장 주된 참작 사유가 이제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인데 그것은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선고나는 체포 방해 관련해서도 제가 검찰의 구형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네. 그때도 똑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비상계엄은 해제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안 갖추고 밀고 들어온다. 이런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법의 집행 위에 내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권위론자로서 대통령이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한다면은 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간의 선고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냉정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을 일단 선고를 하고
상급심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다툼이 또 있겠죠. 하지만 이번 1심 선고 결과에서는 저는 최소한 구형만큼은 선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은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를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선고를 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구속을 취소를 시켜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해괴한 어떤 그 셈법을 통해 가지고 구속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법과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사형을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뭐 결심 공판 그 동안에 진행된 이 재판에서 지기현 이 판사의 어떤 뭐 소송 지휘권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태도, 발언, 표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지기현 판사의 어떤 재판을 이끄는 과정에서 예. 단호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죠. 네. 그런 것도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게 민주당의 시각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한 부분들도 특검의 종합수사 결과에 의해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사실도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어떤 밝혀지지 않은 불확실한 그러한 비판은 자제하고요. 오늘 구형을 끝으로 이제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어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서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어떤 방어권이 보장하는 것이 추후에 상급심에 가서도 논란을 없애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한 방어권조차 주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도 회개망측한 변론과 온갖 핑계로 재판부를 희화하고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한 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법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네. 과연 본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의 변론이 정말 합당한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급심에서 또 회개망측한 논리를 안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아주 뭐 사형을 선고를 하거나 엄중한 이제 선고를 함으로써 좀 지금까지 우리 우려가 국민들의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것을 좀 밝혀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속이 터졌거든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란 재판이고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엄청난 중죄, 우리나라 법에서 예고하는 가장 중죄인데 너무나 이거를 좀 뭐라 해야지 그 예능하듯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함과 분노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엄중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인 어떤 뭐 변호사 또는 특검과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친분을 표시도 내서는 안 되고 친한 척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감정을 조금 더 섞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뭐 동정심을 가지거나 감정을 섞는 순간 이게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인 미안함 아니면 인간적인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어떤 엄중한 판단을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지기현 판사는 그 안에서 굉장히 감정을 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슬픈 표정을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아우 너무 미안하네요. 제가 100%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감정을 섞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 불편부당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고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 노상원 피고인이 나 귀찮아서 얘기하지 않겠다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판사라면 엄중하게 꾸짖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진술 거부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사안입니다. 과태료를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판사의 의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가족의 어떤 형사 책임과 관련했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시는 거죠?
라고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변호인들이 질질 끌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하고 특검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제 오디오 섞이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소송 지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함과 분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저희 이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당협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고 다 들어줘야지만 나중에 하나라도 시비가 붙지 않고 빌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들어준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선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의 마음, 뭐 심리는 좀 어떨지.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날 법정에서 좀 졸았다는 어떤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일까 좀 인간적으로 좀 궁금함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30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 대법정에서 오늘 구형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화 유명했잖아요. 본인이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당시 실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뭐 잠시 피해 다녔다 뭐 이런 일화들도 전해졌는데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심리 마음 상태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형을 구형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양심의 울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오히려 훈장으로 여길 수도 있다. 어차피 사형 집행되는 것도 아니니까 사형 그리고 나는 순교자처럼 나는 이런 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한테 순교자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것을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보인 모습은 전혀 진지한 모습도 아니고 오히려 막 웃으면서 하는 모습들을 네.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반성을 하고 있을까? 이 10년 구형이 얼마나 국민들 그리고 특검에서 본인에 대해서 무겁게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지한 모습이 없었다. 반성하는 모습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본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예상을 했잖아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사형이 구형이 된 데 대해서 그 부분도 본인은 뭐 구형하면 하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게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왔을 때 얘기였잖아요. 그때 느낀 바가 과연 정말 공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자리가 대통령직이 가지는 그러한 위엄과 존엄성, 고귀함이 얼마나 큰데 이렇게 우습게 알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사형 구형 본인한테 저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본인은 이겼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이 방송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의 진솔한 사과는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최후 진술이 있을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